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 전설, 신화, 옛날 이야기 속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화낭자의 지혜를 비롯해서 현명한 의사, 초록기사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소가 시장이 되었나, 행복을 찾은 주방마녀, 이렇게 5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화낭자의 지혜. 어느 마을에 연화라는 낭자가 살고 있었다. 예쁘고 솜씨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갑자기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사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 안 됐어. 어쩌다 저리 되었누. 동네 어른들은 혼자 사는 낭자를 보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집은 은근히 며느리로 점 찍어 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여러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그러나 낭자는 부모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시집 갈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 동네 총각들은 모이면 낭자 얘기로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그만큼 그 낭자는 여러모로 뛰어났다. 동네 총각들은 애가 달았다. 여보게, 내가 그 낭자와 결혼할 테니 다들 두고 봐. 그 마을에는 성격이 고약하고 못된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는 낭자와 결혼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과연 그 낭자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넘어올까? 꿈도 꾸지 말게.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 사내는 그때부터 낭자 마음을 어떻게 잡아볼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낭자,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요. 처음엔 그녀를 찾아가 온갖 선심을 다 써가면서 꿰어봤으나 낭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동네 어른들도 만날 때마다 그 착한 낭자에게 단단히 일러주었다. 이봐 낭자, 사내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문단속 잘하고. 연화낭자는 전보다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사내는 낭자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밤중에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아내로 삼아보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 바로 오늘 밤 일을 처리해야겠어. 음흉한 사내의 속셈을 미리 알아챈 낭자도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문고리를 뜨거운 불로 달구어 놓고 물통에 커다란 게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게똥을 잔뜩 주워다 토박에 놓고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매달아 두었다. 마당엔 멍석을 펴두었다. 마침내 밤이 되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사내가 살그머니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방문을 열려다가 벌겋게 달구어진 문고리에 손이 닿자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아, 뜨거! 물 어디 있지? 찬물로 씻으면 뜨거운 기운이 사라질 것 같아서 부엌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찾았다. 물동이에 손을 넣는 순간 개가 손가락을 꽉 물었다. 사내는 순간 너무 아파 펄쩍 뛰다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사내는 화같이 밀어 빨리 방에 들어가려고 부엌에서 나왔다. 화도 나고 급한 마음에 발을 내딛다가 그만 토방에 놓여있는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다. 엉덩방아를 찧어 아프기도 하고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솟아 마루로 덥석 올라갔다. 그 순간 대들보에 매달아둔 절구통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사내는
마당으로 뒹굴어 떨어지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 마당에 펴놓은 멍석 위에 떨어졌다. 기절한 사내를 보자 낭자는 멍석에 둘둘 말아서 집 밖으로 사내를 밀어내버렸다. 날이 밝아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일어나 보니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일어나 걸을 수도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 잘 됐네. 임자 만났구먼. 다시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모두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내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간신히 도착해서 한동안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지냈다. 낭자는 지혜롭게 화를 면하고 부모의 3년상이 끝난 후 인품 좋은 도령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현명한 의사. 옛날 바그다드에 엄청나게 뚱뚱한 부인이 있었다.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걷기조차 어려워 뒤뚱뒤뚱할 정도였다. 부인은 어떻게든 살을 뺄 방도가 없을까 하고 걱정하던 끝에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살 빠지는 약 좀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말겠어요. 의사는 자세히 진찰을 하더니 약은 주지 않고 말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내일 또 오십시오. 그리고 아무 치료도 해주지 않고 비싼 진찰료만 받고 부인을 되돌려 보냈다. 다음 날 부인은 또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몸을 잠깐 살펴보기만 하고는 말했다. 부인, 의학 서적을 모두 조사해봤지만 아무래도 부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부인께서는 앞으로 일주일밖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 같은 건 아무 소용없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충격을 받아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서도 도무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밥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부인의 몸은 눈에 띌 정도로 야위어갔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부인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들어누웠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8일, 9일이 지나도 부인은 죽지 않았다. 열흘이 지났다.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전까지도 몸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던 부인은 가볍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인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당신 아주 형편없는 엉터리 의사군요.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돈만 많이 받아먹으면서 뻔뻔스럽게 날 속이기까지 했어요. 일주일 만에 죽기는커녕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의사는 조금도 놀라는 빛이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인은 전보다 살이 더 쪘습니까? 말랐습니까? 당연히 말랐지요. 죽는 게 무서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의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 두려운 기분이 바로 마르는 약이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엉터리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십니다.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초록기사의 비밀. 왕과 왕비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왕비는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왕에게 말했다. 내 소중한 남편이여, 내가 편안하게 죽도록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우리 딸이 당신에게 무얼 요구하든지 거절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왕은 약속했고 왕비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왕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린 딸만이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 공주는 잘 자랐고 왕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딸이 좀 버릇이 없긴 해도 이해하고 사랑해줄 어머니가 필요한 귀엽고 착한 아이였다.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 시무룩하고 우울할 때도 있었다. 공주는 혼자서 정원과 숲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꽃과 새와 동물을 사랑했고 시와 책을 읽는 걸 즐거워했다. 궁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홀로 된 백작 부인이 살았다. 그녀는 공주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딸이 있었다. 하지만 그 딸은 착한 아이가 아니라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인정 없는 아이였다. 또한 어머니처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빨리 알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뭐든 할 수 있었다. 백작 부인은 자기 딸이 공주와 자주 만나도록 교묘한 방법을 연구했다. 얘야, 공주를 기쁘게 해줘야 해. 항상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어머니와 딸은 공주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공주에게 기쁨을 주고 공주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공주는 항상 자기 곁에 백작 부인이나 그 딸이 있기를 원했다. 백작 부인은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을 시켜 공주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 공주님, 저와 어머니는 멀리 떠나야 해요. 이제 공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딸은 어머니와 자기는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 공주는 백작 부인에게 달려가서 자기는 그녀 없이는 슬퍼서 살 수 없을 거라며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다. 백작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자기들이 이 나라에 머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주님, 제가 아버지와 결혼하면 공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백작 부인은 그렇게 되면 자기와 딸은 항상 공주와 함께 있을 것이며 기쁨은 공주의 것이라고 꼬였다. 순진한 공주는 아버지에게 가서 백작 부인과 결혼해 달라고 졸라댔다. 아버지, 백작 부인과 결혼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들이 떠나면 전 살 수가 없어요. 공주야, 그렇게 되면 너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다. 나 또한 후회할 거다. 난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증한 백작 부인과 그 딸은 믿을 수가 없단다. 그러나 공주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왕은 백작 부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백작 부인은 왕비가 되었고 어린 공주의 계모가 되었다. 결혼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왕비는 공주를 괴롭히고 고통만 줄 뿐이었다. 그녀의 딸은 가엾은 공주에게 관심이 없었고 공주의 삶을 비참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했다. 그걸 본 왕은 심기가 불편했다. 슬프구나, 내 가엾은 어린 딸아. 이제 후회해야 너무 늦었구나. 잠시라도 섬에 있는 여름 궁전에 가 있어라. 거기에선 적어도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으니. 공주는 아버지 말대로 떠나기로 했다. 아버지와 헤어지는 건 힘들었지만 더 이상 사악한 계모와 악의에 찬 의붓언니를 참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녀 2명을 데리고 여름 궁전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가끔 딸을 찾아왔고 사악한 계모와 떨어져 있는 공주가 행복해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공주는 아름답고 순수하게 자라며 사람들과 동물에게 상냥하고 친절했다. 어느 날 왕이 공주를 방문했다. 그는 여러 나라 왕들과 귀족들 모임에 초대받아 여행을 떠나야 했다. 왕은 딸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 중에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주가 대답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초록 기사를 보시면 인사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사람만이 저를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할 거예요. 공주는 초록 언덕이 보이는 초록색 교회 마당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가진 이상한 기사를 찾는 걸 보고 놀랐다. 그러나 왕은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데 익숙해서 그 기사를 만나면 인사하는 걸 잊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딸과 작별을 하고 왕들의 회합 장소로 가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왕자, 젊은 귀족들과 기사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초록 기사로 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높은 산을 지나 빽빽한 숲을 통과했다. 어느 날 왕이 수행원과 함께 거대한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연히 탁 트인 공간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가 먹이를 먹는 걸 보았다. 돼지들은 야생이 아니라 길들어져 있었고 작은 언덕 위에서 돼지치기가 사냥복장을 하고 앉아 개들 틈에서 돼지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피리를 불었고 모든 동물이 그 소리를 듣고 복종했다. 왕은 돼지들이 누구 것인지 궁금했다. 여봐라, 저 돼지들이 누구 것인지 물어보고 오너라. 신하는 그 돼지들이 초록기사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왕은 딸이 자기에게 부탁한 걸 기억하고는 그 남자에게 초록기사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다. 그는 동쪽에 살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다른 목동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초록기사의 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왕과 부하들이 말을 타고서 남자가 말한 대로 길을 따라가니 초록기사의 거대한 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성 역시 초록색이었고 전체가 덩굴과 담쟁이 식물로 덮여 있었다. 성으로 말을 몰고 올라가자 초록색 옷을 입은 키가 큰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왕이 말했다. 멀리까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군요. 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왔어. 내가 왕들의 회합 장소로 떠날 때 딸이 초록기사한테 인사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어. 고통에서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면서 말이요. 초록기사가 왕에게 말했다. 따님이 왕께 부탁했을 때 슬픔으로 가득 찼을 뿐 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겠습니다. 이 작은 책을 가져가서 동쪽 창문을 열고 읽으라고 공주에게 전하십시오. 이 책은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초록기사는 왕에게 작은 초록색 책을 주었다. 왕은 성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섬에 가서 그 작은 초록색 책을 딸에게 전해주었다. 저녁이 되자 공주는 동쪽 창문을 열고 초록색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에는 많은 시가 적혀 있었고 그 언어는 아름다웠다.
그녀가 읽은 처음 내용 중 하나는 이렇다.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들판과 초원 그리고 땅 위에서 고요한 밤을 품는 동안 그녀는 진실을 아는가. 첫 줄을 읽는 동안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두 번째 줄에서는 들판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시녀들과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넷째 줄을 읽었을 때는 초록기사가 새의 모양을 하고 창문을 통해 날아들어왔다. 공주님, 나는 초록기사요. 당신이 책을 읽어서 나를 불러온 거요. 그는 멋진 젊은이로 변해서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슬픔이 가벼워졌다. 기사는 책을 펴서 첫 줄을 읽으면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매일 일어날 거라고 했다. 공주가 책을 덮자 초록기사가 사라지고 궁정의 시녀들과 모든 수행원이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처럼 행복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건강도 좋아졌다. 그녀의 뺨은 점점 붉어졌고 웃으며 농담을 할 정도여서 주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에 놀랐다. 세 번째 방문 때 초록기사는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고 그들은 약혼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야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계모는 공주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으며 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왕비는 초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공주가 되어 왕의 계승자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시녀를 섬으로 보냈다. 공주가 왜 그렇게 건강해졌는지 꼭 알아오도록 해라. 다음 날 시녀가 돌아와서 왕비에게 말했다. 공주님은 저녁마다 창문을 열고 왕자가 준 책을 읽은 후부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책이 공주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이 그 책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잠이 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왕비는 공주가 하는 모든 걸 유심히 살피라고 말하며 자기 딸을 보냈다. 딸이 다음 날 돌아왔지만 그 시녀와 같은 말만 했다. 그녀 역시 공주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하자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계모가 직접 공주를 방문했다. 그녀는 공주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공주가 행복해진 비밀을 물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공주가 매일 저녁 앉아서 책을 읽는 동쪽 창가로 가서 그곳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곳도 발견할 수 없었다. 창문이 땅에서 높았지만 덩굴이 그곳까지 자라 있어 날쌘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왕비는 작은 가위를 가져와서 거기에 독을 바르고 그 가위를 창가에 묶어 뾰족한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고 공주가 작은 책을 가지고 창가에 앉았다. 왕비는 잠에 빠지지 않도록 애썼으나 공주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눈꺼풀이 내려앉아 다른 사람들처럼 깊이 잠이 들었다. 그때 초록기사가 새의 모양을 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3개월 중 이제 한 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록기사는 약혼녀에게 부드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 변해서 창 밖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날아서 왕비가 묶어놓은 가위를 스쳤고 한쪽 다리에 상처가 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 소리를 들은 공주가 창밖을 쳐다보다가 너무 놀라 책이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책이 덮였다. 공주는 비명을 질렀고 왕비와 모든 궁중의 시녀들이 깨어났다. 그들이 달려왔지만 공주는 나쁜 꿈을 꾸고 깨어났다고 대답하며 침실로 들어갔다. 그동안 왕비는 창가에서 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하고 옷자락에 숨겨서 가져갔다. 공주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슬픔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신선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마시기 위해 일어나 동쪽 창가에 앉아서 책을 폈고 여느 때처럼 책을 읽었다. 그러자 바람이 숲을 지나 불었고 잎이 살랑거리면서 공주를 빼고 모두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초록색 책을 읽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초록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뺨은 창백해졌으며 행복한 마음은 슬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자 아버지에게는 슬픔이, 계모에게는 은밀한 기쁨이 되었다. 어느 날 공주가 힘없이 정원을 걷다가 큰 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때 까마귀 2마리가 나무에 걸터 앉아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말했다. 가요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귀한 공주님이 슬퍼서 죽겠네. 다른 한 마리가 말했다. 그래, 왕비의 독 묻은 가위로 생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공주뿐이야.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까마귀가 물었다. 다른 까마귀가 대답했다. 이 늙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서 수프를 3번 만들어 먹으면 회복될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전에 나이 많은 하녀한테 이 나무의 열매가 약재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생각났다. 그래, 당장 이 나무 열매로 수프를 만들어서 기사님한테 줘야겠어. 공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서 소중히 간직하고 기사를 찾아 길을 떠났다. 며칠 동안 높은 산과 숲을 지나서 드디어 아버지가 만났던 돼지치기한테 갔다. 그는 그녀에게 숲을 지나 2번째 목동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2번째 사람은 3번째 사람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초록기사가 사는 초록성에 도착했다. 초록기사는 독과 열이 올라 아파서 누워 있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땅끝에서 의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해 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초록기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수군거리며 안타까워했다. 초록성에 도착한 공주는 주방으로 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릇을 닦고 주방을 청소하는 일을 시켜주세요. 잠만 잘 수 있는 곳만 제공해 주신다면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요리사가 허락했다. 그녀는 깔끔하고 빠르고 성실하게 일을 해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요리사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픈 주인님을 위해 제가 직접 스프를 요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요리사가 흔쾌히 허락하자 그녀는 열매를 스프에 넣어 요리했고 그 스프가 초록기사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 스프를 먹자 열이 많이 내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요리사를 불러서 그 수프를 직접 만들었는지 물었고 요리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은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일도 수프를 만들어 주시오.
초록기사의 요청을 들은 요리사는 공주에게 수프를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공주는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프를 요리했다. 그 요리를 먹은 기사는 몸이 아주 좋아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모두 놀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셋째 날 공주가 다시 수프를 준비했고 기사는 그걸 먹자마자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기사는 요리사에게 감사를 전하러 주방으로 내려갔다. 요리사가 최고의 의사였기 때문이다.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릇을 씻고 있는 공주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그녀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왕비가 나를 위협하기 위해 창가에 놓아둔 가위에 내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바로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군요. 얼마 후에 그들은 초록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거기 살면서 초록 숲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떻게 소가 시장이 되었나? 어느 지방에 돈은 많지만 멍청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정말 미련했고 자식도 없이 아내와 소와 당나귀가 있었다. 농부는 대학교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점점 더 대학교에 대해 궁금해졌다. 어느 날 한 친구와 대학교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네한테 대학에 관해 말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말 못하는 동물을 사람처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번 해볼 거야. 내 소는 아주 영리해서 내가 당나귀한테 이리야 하면 소도 따라서 걷기 시작한다니까. 농부가 말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를 데리고 레이젠으로 갔다. 그는 대학문을 두드렸고 직원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내가 키우는 소를 대학에 보내고 싶소.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농부를 교수에게 데려가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못된 생각이 들었다. 직원은 농부의 설명을 듣고 소가 거기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농부는 소를 대학에 남겨두고 올 수 있었다. 그때 그 직원은 가르치려면 수업료로 70길더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소의 교육을 위해서 수업료를 내고 소를 레이젠에 남겨두었다. 한 달쯤 지나자 농부가 생각했다. 지금 가서 내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그는 레이젠으로 급히 떠났다. 확실히 그 소는 외양간에 없었다. 소는 강의 받으러 갔어요. 잘 오셨어요.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농부는 돈을 내고 다시 집으로 갔다. 그는 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고 돈을 내야 했다. 그는 소가 잘 배우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런 일이 1년 반 동안 계속되었고 항상 돈을 냈지만 소를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농부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농부는 화가 나서 소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가 막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고 편지를 써 보내지 않았나요? 시험에 통과될 거예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100길더를 더 내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요. 농부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소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레이젠으로 갔다. 그가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그 못된 직원이 말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소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소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지요. 암스테르담 시장이라고요.
나한테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니 경솔했군. 하지만 이해하오. 농부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그 무렵 거기에는 황소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있었다. 물론 그 못된 직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농부는 자기가 시장의 주인이라며 그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비서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농부는 고집을 부렸고 둘은 서로에게 욕하기 시작했다. 그때 시장이 나와서 비서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시장은 농부를 안으로 데리고 와서 농부의 얘기를 들었다. 소와 대학에 대해 전부 설명하고 나서 농부는 이제 고삐를 채워서 아내한테 널 보여주겠어 하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장은 화가 나서 농부를 문 밖으로 내던졌다. 그래서 농부는 만족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레이젠에 있는 대학에서는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실이야. 우리 소를 사람처럼 가르쳤다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행복을 찾은 주방 하녀. 어떤 성에 루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백작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었다. 여보, 우리 딸 이마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구려. 그의 딸 알데이드 역시 이마에 같은 표시가 있었다. 딸이 2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백작과 딸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와 딸은 방에 들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백작은 딸을 불렀다. 얘야, 내가 너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나는 아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너희 어머니처럼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는 여인을 찾을 것이다. 알데히드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조용히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백작은 1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다. 아버지가 이마에 십자가를 가진 여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알데히드는 걱정이 앞섰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자신과 알데히드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가진 여인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했다. 고생이 되더라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하인에게 그 계획을 말했고 그들은 곧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녀는 보석, 금, 그리고 옷가지를 가방 몇 개에 챙겼다. 늦은 밤, 그녀는 충실한 하인인 갓홀드와 그녀에게 충성을 바친 하인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그녀가 집을 빌린 큰 도시로 갔고 하인들과 짐을 옮겼다. 알데히드는 직접 일해보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놀고 먹었지만 이제는 직접 돈도 벌어보고 싶었다. 난 내가 일해서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싶어. 알데히드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하인 가톨드는 여주인을 위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는 알도프 왕자의 성에서 부엌에서 일할 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방장에게 가서 알데히드를 조카라고 속이고는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갓홀드는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주방장이 실은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만이야 친구. 이렇게 만나보니 정말 반갑군.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내 동생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동생의 딸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주방장은 그녀를 고용하기로 했다. 하인 가톨드는 이제 그녀의 얼굴과 목,
손을 갈색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금색 십자가를 감추고 머리에는 커다란 스카프를 둘렀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를 벗고 대신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잠잘 수 있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점점 그녀는 주방 일에 익숙해져 갔고 심지어 힘든 일도 해내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왕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왕자는 모든 친구를 멋진 무도회장으로 초대했다. 무도회 날 아침 알데히드가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 왕자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더러운 양동이를 엎었고 왕자의 신발이 더러워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화가 난 왕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빗자루를 발로 차버렸다. 그날 밤 왕자가 무도회를 즐기고 있을 때 백작에 따른 최고 요리사에게 무도회장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안 된다. 너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왕자님이 널 발견이라도 하면 큰일 난다. 알데히드는 허락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럼 가라. 대신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가져오거라. 그녀는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치장하고 값비싼 장신구들을 마차에 싣고 왕자에게로 갔다. 손님들이 화려한 물건들을 실은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밖으로 나가 외쳤다. 외국 아가씨예요. 아름다운 아가씨. 왕자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녀를 계단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왕자와 춤을 췄다. 왕자의 옆에 앉아 식사를 마치고 왕자는 그녀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다. 제 이름은 알데히드예요. 저는 빗자루 나라에서 왔어요. 백작의 딸이 대답했다. 12시가 되자 그녀는 무도회장을 나왔고 대부분의 손님들도 떠났다.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이고 주방장에게 줄 3개의 금 장신구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지도에서 빗자루 나라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빗자루 나라는 없었다. 왕자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녀를 만날 수가 없어 2번째 파티를 열었다. 2번째 파티 날 아침 알데히드가 옷을 손질하고 있을 때 왕자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는 놀라 돌아서다가 소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화가 난 알도프 왕자는 소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주방장은 그녀가 무도회장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무도회장에서 알도프 왕자는 그녀에게 빗자루 나라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빗자루 나라라고요? 전 솔나라라고 했는걸요? 그들은 다시 춤을 추었고 자정이 다가오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선물로 받았다며 금 장신구를 주방장에게 주었다. 다음 날 왕자는 솔나라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그의 친구들을 불러 더욱 화려한 3번째 파티를 열었다. 무도회의 날밤 축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 알데히드는 계단에서 머리를 빗었다. 그러다가 빗을 떨어뜨리고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쳐버렸다. 왕자는 아직 그 아가씨가 도착하지 않자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백작의 딸이 떨어뜨린 빗을 발로 차버렸다. 알도프 왕자는 그 빗을 짚고 주방 하녀의 머리로 던졌다. 그녀는 재빠르게 도망쳐 옷을 갈아입고는 무도회장으로 갔다. 식사 중에 왕자는 그 어디에서도 솔나라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빛의 나라라고 했는걸요?
왕자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백작의 딸은 끝까지 우겼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자는 백작의 딸이 눈치채기 전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주방장에게 스프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 명령이 주방으로 전달되었고 알데이드는 자신이 스프를 만들 테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방장은 수프에 이상한 걸 넣으면 안 돼 하면서 허락해 주었다. 전 이상한 건 넣지 않아요. 그녀는 수프를 만들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왕자의 반지를 넣었다. 왕자가 수프를 먹으려 할 때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것이 보였다. 왕자는 반지를 건져내고 누가 이 수프를 만들었냐고 물었다. 주방 하녀입니다. 그녀를 이리로 데려오라. 알데이드는 서둘러 지난 밤에 입었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왕자는 그녀가 바로 그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왕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고 그들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금색 십자가 표시가 있는 여인을 찾지 못하자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먼 여행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딸이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